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보전소송 실무를 강의하게 된 차경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전소송 실무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전처분이 무엇인지 그 법리를 이해하고 그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보전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 절차 그리고 그 보전처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제1강에서 공부하게 될 주요 내용은 보전처분의 의의, 그리고 보전처분의 특질, 그 다음에 보전처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전소송을 공부하기 전에 보전처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의와 특질, 그 법리가 전체적인 보전처분의 끝, 집행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총론 이 강의 보전처분의 의의와 특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전처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보전소송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당사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돈 또는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사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력 구제,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직접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권리관계, 이 법률이나 권리관계인데 이것은 바로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 권리나 법률관계는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도 있고 신분에 대한 권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있죠. 행정상의 권리관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보전처분은 바로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 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보전 절차, 보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보전 처분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주장을 듣고 판결이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판결이라는 것을 내려주는데 이 판결은 왜 받느냐면 자, 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죠?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당사자,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절차인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예, 강제 집행. 근데 이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강제 집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를 방지할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제 집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손해를 방지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 자, 강제 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강제 집행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 당사자 중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판결도 무익하게 돼버리는 거죠. 판결도 받은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전 처분을 한다면 당사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걸 처분 금지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처분 금지가 발생하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처분 금지효로 인해서 손해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러면 보전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잠정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팔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처분 금지하는 거니까 처분 금지니까 현재 상태로 동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결이라는 것이 바로 처분 금지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 금지효. 그 다음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처분 금지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보전 처분은 무엇이냐? 당사자 사이에 돈 또는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그 재산을 숨길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은닉할 수 있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추후에 이제 신청서 작성할 때 당사자 개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막아놓는 조치, 처분 금지요. 그걸 받기 위한 큰 절차가 바로 보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항상 우리가 말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 분쟁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전 처분을 강의 들으실 때는 항상 민사 분쟁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상기하셔야 되고요. 민사 분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분쟁이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분쟁.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다는 거는 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A는 B로부터 이 돈을 언제 받기로 하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변제 기일날. 근데 B가 그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냐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채무 변제 기일날 채무를 갚지 않으니 무엇이 발생한 거냐? 바로 분쟁이 발생한 거죠. 그 분쟁을 우리는 민사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그래서 민사 분쟁이니까 재산에 대한 분쟁이니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다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국가가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려준다는 얘기죠. 판결을 받는 주 목적은 판결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잘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판결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인 강제 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어디다 하는 것이냐? 재산에다가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누구의 재산이냐면은 바로 채무자의 재산인 거죠. 자, 채무자의 재산에다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소송하고 판결받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처분한다면 강제 집행도 못하고 보전 처분 판결을 받은 이익도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전 처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 이 판결을 받아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보전 처분하는 목적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효과를 보는 겁니까? 바로 재산의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변동.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보전 처분을 공부하실 때는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숨길 수 있다. 이걸 이제 법률적 표현으로 한다면 뭐 은닉한다. 숨긴다라는 얘기죠. 은닉 또는 처분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 처분을 실행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 처분을 실행해서 재산의 변동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지가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죠. 채무자가 자기 가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막아놨으니까 소송이 얼마나 길어지든 뭐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로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있는데 간단한 민사소송도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긴 시간 동안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산을 변동을 방지해 놨으니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이 되는 판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확보된 뒤에 판결을 받았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제 판결이라는 것을 이제 집행 절차에 오면 집행 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집행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송을 제기하고 장시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사실은 바로 보전 처분을 해서 재산이 변동됨을 막아놓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보전 처분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보전 처분의 의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채무자는 뭐를 할 수 있죠? 자기의 재산을 여전히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왜 팔아버리는 거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은 보전 처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은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닉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조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전 처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보전 처분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페이지에서 본안소송과 집행절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안소송은 그냥 무조건 모든 소송을 다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금원, 돈을 1억 원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리는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죠. 채무자. 자, 그러면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자, 돈에 대한 권리인 겁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채권자는 갖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이죠. 결국엔 뭡니까? 돈에 대한 권리인 겁니다. 자, 돈에 대한 권리. 자, 그런데 B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 거죠? 민사 분쟁이 발생한 거죠. 자,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A가 그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 이때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는 무슨 소송이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니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죠.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채무자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집. 부동산이라고 하죠. 집. 자, 소송을 제기하는 긴 시간 동안 채무자가 이 집을 팔아버려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은 이익도 사라질 것이고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이 집에다가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보전처분 중에 하나의 종류인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A가 이 집을 가압류는 권리는 무슨 권리죠? 바로 대여금이라는 권리인 겁니다. 이 대여금 때문에 이 집을 가압류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은 왜 제기하죠? 바로 대여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이라고 하는 이 소송, 자, 가압류를 할 때 대여금으로 가압류를 했으니까 그 대여금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 이것을 이 가압류 보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안 소송.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 대해서 이 대여금이 아니라 또 공사대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죠. 자, 공사대금 1,000만 원짜리 받을 돈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그러면 A는 여전히 B에 대해서 B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B에 대해서 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공사대금 소송. 자, 이 공사대금 소송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인 거죠. 우리 가압류는 왜 했죠? 대여금을 받으려고 가압류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공사대금 소송은 이 대여금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권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당사자의 이 권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압류를 전제로 해서, 자, 보전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보전 처분을 전제로 해서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그 소송을 우리는 본안 소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본안 소송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전제 사실로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보전 처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보전 처분을 하지 않은 그런 소송을 우리는 본안 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송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는 결국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판결을 채무자, 다시 말하면 소송을 당한 사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가 잘 이행을 한다면, 판결대로 잘 이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강제집행이라는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방 당사자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건 채권자가 승소 판결 받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판결대로 채무를 이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이 판결에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실행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리는 경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 등등의 절차가 따로 또 있습니다. 자, 보전처분의 필요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 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1심 소송, 사소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고요. 대법원까지 전제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긴 시간 동안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 3년 이상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3년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기본적인 단초는 압류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재산, 근데 이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우리는 책임재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책임재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러한 재산 상태의 소유관계, 뭐 이제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자, 소유관이 바뀐다거나 또는 뭐 없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처분하는 이런 처분하게 되는 같은 얘기죠. 뭐 아까 소유자가 바뀐다는 건 처분하는 거 같은 얘기가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이익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자, 민사 분쟁, 돈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팔지 못하게, 은닉하지 못하게,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보전처분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처분의 특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보전처분은 잠정적입니다. 잠정적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적으로 막아놓는 조치. 그래서 우리는 잠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뜻은 무엇이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합니다. 채권 가압류입니다. 이럴 때는 재산의 종류가 채권이니까. 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임대보증금 채권자는 임차인이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건물 임대차 관련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되기지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가 채권자, 임차인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채무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갱신은 가능합니다. 재계약 가능하다는 거죠. 재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에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금지효라는 것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는 판결이 났을 때 그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잠정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안소송과 대비해서 우리 가압류는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를 우리 보전처분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신청하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면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신속한 것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부수성 말씀드리면 보전처분은 본안소송,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우리 가압류도 법원칙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요새 이제 파산 신청 많이 해서 파산 신청해서
면책을 받게 된다면 이 면책된 채권은 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없는 권리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하겠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칙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전처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전처분 신청을 한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그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신청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될 때까지 채무자 몰래 진행합니다. 그걸 우리는 밀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밀행성. 채무자 몰래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리의 방식은 주로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것이죠. 서면 심리로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가압류가 집행이 되면 채무자가 집행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집행된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 결정 때까지 여기에 누가 관여하느냐면 바로 법원에 계신 판사님께서 관여해서 심리하시고 진행하시죠. 이런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대비해서 판사님의 굉장히 큰 자유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방식에 있어서 또는 담보 제공에 있어서 판사님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 권한 부여 사실은 개별적인 그 가압류 절차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전처분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느냐죠. 보전처분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피보전 권리. 피보전 권리는 누구냐면 채권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 자, 그러면 자, A와 B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 자, 대여금을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돈을 빌려준 A는 대여금 채권자, 돈을 빌린 B는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인 거죠. 여기가 채권자가 되고요. 여기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대여금을 전제로 했을 때예요. 대여금을. 자, 이와 같이 채권자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권,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리, 채권자가 가진 이 권리를 우리는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피보전 권리.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A는 매수인, B는 매도인. 이렇게 전제한다면 매수인이 매매와 관련해서 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물, 물건에 대한 권리죠. 결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자, 이럴 때 A가 B에 대해서 A가 매수인이고 B가 매도인이라고 하면 A가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물론 매매대금이 다 지급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런 권리, 이거는 우리는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피보전 권리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피보전 권리를 전제로 했을 때 크게 아까 얘기한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자, 금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금전 채권. 그 다음에 하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청구권. 물론 이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 채무자가 있는 겁니다. 자,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 그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청구권, 이행 청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피보전 권리가 돈이다. 금전채권 한마디로 돈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압류. 자, 가압류는 바로 채권자가 가진 피보전 권리. 이게 피보전 권리죠. 돈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 되고요. 그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압류, 채권이면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지는 권리가 특정물에 대한 권리, 이런 행위 청구권일 때, 행위 청구권, 어떤 물건, 이때 권리는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쟁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쟁물, 물건. 자, 어떤 아파트,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파트에 대한 특정의 권리, 이전 등기해달라고 하는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바로 가처분을 해야 되는 가처분. 가처분.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정한 물건이 아닌 기본적인 그냥 행위를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금지해라.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사를 금지하라는 개념이 아니죠. 공사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툼의 대상이 그 다음에 법률 관계 또는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그 권리 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단순히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때는, 행위 요구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처분해야 된다. 다만 그때 가처분은 이제 임시지위를 정한 가처분이다라고 해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피보전 권리가 채권자가 가진 피보전 권리가 돈일 때는 가압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행 청구권입니다. 행위. 그럴 때는 가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돈일 때는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표시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B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A가 되는 거죠. 채권자 A. 자, B가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못 팔게, 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예를 든다면 A 집이 있습니다. 근데 B가 그 옆에서 건물을 건축해요. 근데 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B의 아파트에 금이 갑니다.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B가 이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A가 B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공사하지 마. 공사금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사금지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다양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는 엄청나니까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전처분은 채무자, 이제 채무자 이해되시죠? 당사자 중에 어떤 사람이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책임 재산에 대한 채무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돈이죠. 이것도 돈에 대한 권리죠. 채무자가 가진 책임 재산, 아파트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의 대상입니까? 나중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인 겁니다. 자, 채무자가 가진 돈에 대한 권리나 채무자가 가진 자신에 대한 책임 재산,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이건 무슨 뜻이냐?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처분 금지 효과를 구하는 절차, 그것을 우리는 보전 처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전 처분은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권리, 피보전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돈이라면 채권자가 가진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돈이라면 가압류, 행위 요구라면 이에 가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진 돈일 때 취하는 절차이고요. 가처분은 채권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구했을 때, 소유권을 달라고 하거나 인도하거나 이렇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권리관계에 임시적으로 형성시켜 놓은 그런 절차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